오후 늦게 우리는 모래 깔린 해안에 내려 말끔하게 씻긴 흰 모래, 아직 꽃이 지지 않은 유도화, 무화과와 콩나무, 오른쪽으로는 쉬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닮은 나무 한 그루 없는 잿빛 구름을 보았다. 여인의 턱 밑에는 목을 따라 갈탄광의 거무스름한 광맥이 뻗어 있었다. 가을바람이 불어왔다. 찢긴 구름은 천천히 대지 위를 달리며 그림자를 대지 위에 부드럽게 들이우고 있었다. 또 한때의 구름이 하늘 저쪽에서 일어났다. 태양이 구름 뒤로 들어갔다 나옴에 따라 대지의 표정은 살아있는 얼굴처럼 밝아졌다가 어두워지곤 했다. 나는 한동안 모래 위에 서서 풍경을 바라보았다. 내 앞에는 아직은 사막처럼 매혹적이지만 빌경은 죽음같이 무서운 신성한 고요가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붓다의 노래가 내가 선 대지에서 솟아나 내 존재의 심연으로 들어왔다. 내 언제면 혼자 친구도 없이 기쁨과 슬픔도 없이 오직 만사가 꿈이라는 신성한 확신 하나에만 의지한 채 고독에 들 수 있을까? 언제면 욕망을 털고 누더기 하나만으로 산속에 묻힐 수 있을까? 언제면 내 육신은 단지 병이며 죄악이며 늙음이며 죽음이란 확신을 얻고 두려움 없이 숲으로 은거할 수 있을까? 언제면, 오 언제면. 겨드랑이에 산투루를 낀 조르바가 육지에 선 걸음으로 내 앞으로 다가왔다. 갈탄광은 저기 있어요. 나는 내 속을 감추려고 이렇게 말하며 여인의 얼굴 같은 구름을 가리켰다. 조르바는 내가 가리키는 곳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미간을 찌푸렸다. 뒤에 봅시다, 두목. 지금은 그걸 볼 때가 아닙니다. 이놈의 땅덩어리가 멈출 때까지 기다립시다. 악마가 흔드는 것처럼 이놈의 땅바닥이 아직도 울렁거리고 있어요. 아직 가판에 서 있는 기분이라니까요. 마을로 들어가고 봅시다. 이 말과 함께 그는 발걸음을 떼어놓았다. 멀미를 숨기자니 하기야 그 수밖에 없긴 했다. 아랍인처럼 얼굴이 갈색으로 익은 맨발의 꼬마 둘이 달려와 보따리를 받았다. 덩치가 우람한 세관어는 세관 막사에서 수연통을 빨고 있었다. 그는 파란 눈 한 귀퉁이로 우리를 째려보면서 대수롭지 않게 가방을 힐끔 보고는 일어서려는 듯이 의자를 삐걱거렸다. 그러나 일어서는 것도 그로서는 적지 않은 수고였다. 그는 천천히 수연통을 집으며 졸린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잘 오셨소. 꼬마 둘 중 하나가 내게 다가왔다. 꼬마는 올리브처럼 까만 눈으로 윙크하고 나서 수작을 걸었다. 크레타 사람은 아니래요. 아주 게을러 빠졌으니까. 크레타 사람은 게을러 빠지지 않았니? 그래요, 네. 크레타 사람도 게을러요. 꼬마 크레타인이 대답하고는 한마디 덧붙였다. 하지만 식이 달라요. 마을은 뭐니? 종 쏘면 맞을 거리예요. 보세요. 저 골짜기에 있는 밭 너머죠. 좋은 마을이에요, 아저씨. 없는 게 없어요. 콩나무, 콩밭, 포도원, 기름 포도주. 그리고 저기 포도밭에서는 크레타 섬에서 가장 먼저 따는 오이, 토마토, 가지, 그리고 수박이 나요. 아프리카에서 불어오는 시로코 바람에 빨리 익는 거예요. 밤에 과수원에 앉아있으면 열매가 굵어지는 소리와 터지는 소리가 들려요. 조르바는 앞서 가고 있었다. 그의 머리 가누기는 여전히 힘겨워 보였다. 그가 침을 탁 뱉었다. 힘내요, 조르바. 다 왔잖소. 이제 겁낼 게 없대도 그러시네. 우리는 걸음을 빨리 했다. 흙에는 모래와 조개 껍데기가 섞여 있었고 위성류, 야생 무화과, 갈대뿌리, 현삼이 길바닥으로 뻗어나와 있었다.
날씨는 무더웠고 구름은 아래로 내리깔리고 있었으며 바람은 자기 시작했다. 우리는 나이를 먹어 속에 구멍이 생기며 뒤틀리기 시작한 거대한 무화과나무 옆을 지났다. 꼬마 중 하나가 걸음을 멈추고 턱 끝으로 그 고목을 가리켰다. 우리 젊은 아가씨의 무화과나무예요. 꼬마가 말했다. 나는 놀랐다. 크레타 땅에 있는 곳이면 돌뿌리 하나, 나무 한 그루도 비극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것 같아서였다. 우리 젊은 아가씨라니 어쩌다 그런 이름이 붙었을까? 우리 할머니 때 이야기래요. 어느 지주의 딸이 목동을 사랑했대요. 하지만 아가씨의 아버지가 어디 목동의 말을 들어준대요. 젊은 아가씨는 울며불며 사정했대요. 그래도 늙은 아버지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어느 날 밤 이 두 사람이 사라졌어요. 영감님만 빼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찾아나서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을 찾았지만 못 찾았대요. 그런데 냄새가 나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냄새를 따라가 봤더니 두 사람이 꼭 부둥켜 안고 이 나무 밑에서 썩어가고 있었다지 않아요? 아셨죠? 냄새를 따라가서 찾았다지 뭐예요? 꼬마가 웃음을 터뜨렸다. 온 마을에 다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웃었다. 개가 짖기 시작했고 여자들의 말소리와 대기 속의 변화를 알리는 닭 우는 소리도 들려왔다. 라키술 다리는 데서 나온 포도 향기도 바람에 실려왔다. 마을에 다 왔어요. 꼬마가 소리치며 먼저 달렸다. 모래 언덕을 돌자 마을이 눈에 들어왔다. 흡사 계곡을 옆으로 기어오르는 듯한 마을이었다. 마을의 열린 창은 검은 헝겊으로 만든 것이었고 집들은 바위 사이를 구르는 하얀 해골 같았다. 내가 조르바를 따라잡았다. 그러고는 당부했다. 조르바, 행동거지를 조심합시다. 마을로 들어가니까. 마을 사람들이 우릴 깔보지 못하게 말이오. 아주 거창한 사업가 행세를 하자는 겁니다. 나는 관리인이고 당신은 십장이에요. 크레타 사람들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보는 순간 이상한 데가 있으면 단박에 별명을 붙여버리거든. 한번 붙으면 아무리 때려 해봐야 소용없어요. 국 냄비를 꼬리에 단 강아지 꼴이 되고 말지. 조르바는 수염을 한 주먹 움켜쥐고 생각에 잠겨있다가 내뱉었다. 이것 봐요, 두목. 과부만 제대로 걸리면 그런 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과부가 없으면. 마을로 들어서는 바로 그 순간 누더기를 걸친 거지 여자가 우리에게 달려와 손을 내밀었다. 더럽고 지저분한 얼굴에 수염까지 거뭇거뭇하게 난 여자였다. 여자가 조르바를 다정하게 불렀다. 포쇼 형제, 영혼이 있수? 조르바가 걸음을 멈추었다. 있지. 그가 엄숙하게 대답했다. 그럼 오드라크마만 줘요. 조르바가 주머니를 뒤져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다. 여기 오드라크마 있어. 그때까지 시무룩해 있던 입술에 그제야 웃음이 번졌다. 그가 뒤를 돌아보며 한마디 했다. 두목, 이 동네는 물건값이 참 싼 모양이군요. 영혼값이 겨우 오드라크마라니. 동네 개들이 우리 쪽으로 달려왔고 여인네들은 테라스에 기대어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우리 뒤를 따랐다. 강아지 소리를 내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자동차 경적 소리를 내는 녀석도 있었다. 우리 앞으로 달려오던 녀석들은 큰 눈으로 놀란 듯한 시선을 보냈다. 우리는 마을 광장에 당도하여 두 그루의 하얀 포플러 거목 옆으로 의자랍시고 조잡하게 만들어 놓은 나무 그루터기를 보았다. 맞은편은 카페였는데 엄청나게 큰 간판 글씨는 낡아 있었다. 카페 겸 정육점, 실비집.
왜 웃습니까? 조르바가 물었다. 그러나 내겐 대답할 시간이 없었다. 카페 겸 정육점 문이 열리며 짙은 청색 바지에 빨간 허리띠를 찬 대여섯 명의 거구가 튀어나왔다. 그들이 소리쳤다. 어서 옵시오, 친구들. 들어와서 락기술이나 한 잔 드시구려. 금방 따른 거라 아직 따뜻하답니다. 조르바가 혀를 찼다. 어떻게 할까요, 두목? 한 잔 할까요? 그가 돌아보며 내게 윙크했다. 우리는 락키술을 한 잔씩 들어 속을 풀었다. 카페 겸 정육점 주인은 건장하고 활달한 데다 곱게 늙은 영감이었는데 그가 우리 몫으로 이자를 내왔다. 나는 묵을 만한 데가 있느냐고 물었다. 오르탕스 부인에게나 가보시구려. 누군가가 소리쳤다. 여기 프랑스 여자가 있어? 놀란 내가 물었다. 어디서 왔는지 알게 뭐여. 안 돌아다닌 데가 없을 테니까. 돌아다니다 이제 여기 눌러앉아 여인숙 하나 끓이고 있지요. 사탕도 팔아요. 아이가 소리를 질렀다. 바르고 칠하고 화장이 요란해요. 또 한 아이가 말했다. 목에는 댕기를 두르고 앵무새도 기르고 있대요. 과부? 그 여자 과부요? 조르바가 물었다. 카페 주인이 자기의 짙은 잿빛 수염을 비틀었다. 어이, 이 수염이 몇 개나 되는지 셀 수 있겠어? 몇 개요? 그 여자가 몇 놈이나 되는 녀석의 과부인지 어떻게 알아? 알아듣겠소? 알아들었고 말고 당신도 그 여자 덕분에 호라비가 된 거 아니오? 조르바가 입술을 핥으며 물었다. 이 애끼 자네나 조심하소. 노인이 소리치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는 술을 한 잔씩 더 들었다. 카페 주인이 보리빵과 염소자주로 만든 치즈, 배를 얹은 쟁반을 내놓았다. 이 사람들 자꾸 수석거리지 마소. 마담 집에 가는 건 꿈도 못 꾸게 해야 해. 여기서 오늘 밤을 묵게 될 거야. 곤도만 올리오. 내가 이분들을 모실 작정이야. 우리 집에는 애도 없고 집이 커서 방도 많거든. 노인이 말했다. 안 됐습니다. 아나그노스티 아저씨, 내가 먼저 말했으니까요. 카페 주인이 노인의 귀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아나그노스티 영감이 말했다. 자네는 한 분만 밖에, 한 분은 내가 모실 테니까 늙은 친구를. 어느 늙은 놈 말이오? 조르바가 늙었다는 말에 재빨리 반격했다. 우린 함께 있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면서 조르바에게 내 말에 토를 달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다. 우리는 함께 있어야 하니까 오르탕스 부인의 여인숙으로 가겠어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희끗희끗한 황갈색 머리카락에 키가 작고 몸집이 실팍한 여자가 안짱다리 걸음으로 아장거리며 포플러 밑을 걸어 나왔다. 턱에는 털까지 도단한 점이 있었다. 목에는 붉은색의 짙은 벨벳 리본을 돌려 감고 있었고 쪼그라진 뺨에는 자줏빛 분자국이 드러나 보였다. 조그만 머리타래가 이마에서 찰랑거리는 품이 노년에 레글롱에 나오던 사라 베르나르트 같았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르탕스 부인. 나는 갑자기 농담이 하고 싶어진 나머지 여자 손에 키스까지 하고 말았다. 인생이 갑자기 동화 아니면 셰익스피어의 연극 템페스트의 도입부가 된 꼴이었다. 우리는 가상의 조난을 당하고 뼛속까지 바닷물에 젖어 막 육지로 올라와 황홀한 해안 탐사를 마치고 그 지역 주민들과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고 있는 셈이었다. 그 여자 오르탕스는 금발의 번쩍이는 해마가 바닷물에 밀려 반쯤 썩은 모습으로 해변 모래톱에 걸린 꼴이었지만 내게는 그 섬의 여왕으로 보였다. 여자 뒤로는 여왕에게 자랑과 경멸의 시선을 던지는
반인 반수 켈리벤같이 익살스러운 얼굴들이 무수히 나타나 우리를 엿보고 있었다. 변장한 왕자인 조르바도 옛 전우인 양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먼 바다로 나가 쓴맛도 단맛도 고루맛 본 프리기탐은 해치는 부서지고 마스트는 부러지고 돛은 찍힌 채 갈라진 틈새를 분과 크림으로 쳐바르고 이 해변으로 물러앉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었다. 확실히 여자는 만신창이가 된 옛 선장 조르바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이 두 배우가 소박하게 꾸미고 페인트붓으로 몇 번 갈겨칠한 크레타의 부대에서 마침내 해오한 것을 기쁜 마음으로 확인했다. 침대 둘을 주십시오, 마담 우르탕스. 침대 둘입니다. 빈대는 사양합니다. 나는 러브식 연기의 늙은 전문가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빈대는 없어요. 없을 거예요. 오르탕스 부인이 도발적인 시선을 던지며 부르짖었다. 맙소사, 거예요라니. 켈리벤의 익살스러운 입이 그냥 잊지 못했다. 없어요. 정말 없어요. 오르탕스 부인이 통통한 발로 판석을 밟으며 대답했다. 여자는 짙은 하늘색 스타킹에 실크 리본을 단 궁전 구두를 신고 있었다. 이 집은 안 되겠어, 프리마돈나. 악마가 당신을 물어가겠는데. 켈리벤이 다시 소리쳤다. 그러나 오르탕스 부인은 이미 앞서 걸으며 우리에게 길을 내주었다. 분과 싸구려 비누 냄새가 났다. 조르바는 뒤를 따르며 벌써 탐욕스러운 눈길로 뒷모습을 감상하고 있었다. 그가 속삭였다. 두목, 저것 좀 보쇼. 저 잡년이 궁둥이 흔드는 것 좀 봐요. 삐뚤빼뚤 꼬랑지에 기름이 잔뜩 오른 암양 같군 그래. 굵직한 빗방울이 두어 방울 떨어졌다. 하늘엔 구름이 덮여 있었다. 산 뒤로 푸르스름한 번개가 내리치고 있었다. 하얀 양피 케이프를 둘러쓴 젊은 처녀들이 양과 염소를 목초지에서 집으로 서둘러 몰고 있었다. 부엌 앞에 쪼그리고 앉은 여자들은 밤불씨를 다독거렸다. 조르바는 실룩거리는 오르탕스 부인의 엉덩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수염만 쥐어뜯다가 한숨을 쉬고는 속삭였다. 아이고, 산다는 게 다 뭔지. 저 잡년이 끝내 사람 속을 뒤집어 놓네요.